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5.3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부터 4달 연속 늘고 있고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나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고 반도체 생산도 4.8% 늘며 반등했습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9.9포인트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9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전국 분양시장에는 28개 단지에서 총 369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이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은 약 24,100가구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 청약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4월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 소식으로 최근엔 청약 통장 가입자 수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4,874가구로 올해 1월보다 1.8% 늘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지방 쪽의 미분양은 5만 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81.6%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한 달 새 4.4% 늘어나면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그룹이 향후 20년간 국내에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29일 제기에 따르면 4대 그룹이 2047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1,065조 원에 달하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6배 수준입니다. 4대 그룹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4대 그룹의 대규모 투자 집행은 관련 업체의 후속 투자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72명. 특히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성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참 너무나도 참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양육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늘봄 학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앞으로 또 인구 감소,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봉주 교수님, 뭐 이제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OECD 회원국가 중에 가장 최악이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나라가 실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은요.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저출산의 심각성 정리해 주시고 다른 나라와도 한번 비교해 줘서 지금이 얼만큼 위기 상황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우리 출산율이 지금 예측이 0.6명대로 떨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7명대도 아니라 깨져버리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아주 극심한 저출산, 그래서 초저출산 시기로 진입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일 뿐더러 네. 세계 역사 유례적으로도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도 한번 저출산 문제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초저출산이고 예. 특히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율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고령화가 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래의 생산 인구는 줄고 또 미래에 우리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고령 인구는 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인구학적으로는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인구 절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물론 인구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저출산 국면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종족 번식을 포기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경고 등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이게 경제 분야에서 약간 인문 쪽, 문화 쪽으로 이게 저는 악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좀 패배 의식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국가 소멸돼, 인구 소멸돼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뭐 사회, 인문, 문화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는데요. 석재은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미 3년 전부터 인구 순감, 그러니까 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구조가 이제 노령화가 더 많아지게 되는. 네. 참 이거 조금 너무나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제 인구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저출산이 정말 이제 계속되면서 우리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네. 특히나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네. 60년대 가면은 이제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우리가 GDP 그 규모 자체가 뭐 세계 10위권, 11위권 이렇게 이제 규모도 크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네. 좀 뭔가 이렇게 좀 순위가 처질 수 있고요. 그렇죠. 인구 자체가 줄어버리니까요. 뭐 생산 네. 가능 인구는 물론이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수 시장도 사실은 맞습니다. 축소가 되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방 인력이나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혈액 공급도 네.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부수되는 파급 역량이 예. 굉장히 이제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적정 인구에 대한 그런 규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구 사이즈를 일정 정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뭐 국가 경쟁력과 네. 그다음에 이 젊은
그 청년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줘서 어쨌든 인구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희망이란 이야기 우리 석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가니까 가령 어린이집이 막 없어지고 요양원은 막 부족해지고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장례식장은 너무나 부족해지는데 또 예식장은 남아돌고 이런 게 막 자꾸만 사회에서 보여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희망, 우리나라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일단 뭐 산업 자체도 굉장히 이제 구성이 변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 우리 사회가 좀 그 원래 이제 그 청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것으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야 뭐 생산성이나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 뭘 생산성이나 하죠. 이런 네. 측면도 조금 더 좀 더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입니다. 이제 사회 현상도 중요하지만 아예 사기가 꺾여 버리면 이게 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 이병규 교수님, 이게 안타까운데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부터 잘해보자라는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요. 당장 1월에 인구 통계, 1월에 출생아 수가 잡혔을 거 아닙니까? 21,442명. 한 달에 태어난 신생아로는 또 역대 최저가 돼서 아마도 우리 교수님께서도 올해는 0.6명의 네. 이게 출산율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신혼부부, 그러니까 뭐 우리 가임기에 있는 이제 부부들에게 또 가봤더니 이게 경제 문제만은 또 아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랬다고 한다고요. 전체 이제 왜 그럴까 좀 많이 인터뷰해 보셨겠죠. 왜 안 네. 낳을까 아이들을? 뭐 아이를?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한 크지만, 이유입니다만 네. 크게는 문화 가치관의 변화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다소 전통적이고 경직화된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출산이나 또 결혼을 꺼리게 하는 이런 영향도 있고요. 예. 또 우리가 그 노동 시간이 상당히 긴 사회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이라든지 출산 이런 거에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 시장의 문제, 또 노동 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 네. 또 가정 자녀 양육에서의 남녀 불평등의 문제, 예. 이런 문화적인 문제들이 문화. 상당히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출산이나 결혼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예. 사실 이제 최근 그 실증 연구를 보면 서베이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미혼 남성의 네. 약 절반 그리고 미혼 여성의 약 60%가 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결혼이 그 정도니까 결혼 그렇죠. 후에 네. 출산은 또 뭐 자동적으로 적겠네요. 예.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이나 이런 고령화의 문제를 단순히 인구 구조적이나 경제적인 문제로만 풀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문화,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문화, 예.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 문화, 예. 또 양성 평등 예. 이런 그 사회 각 분야의 구성 요소들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 재구조화 이런 작업까지도 이제 필요한 예.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 교수님 같은 질문입니다. 왜 아이를 안 낳을까? 돈 때문이야, 경제적인 거. 이거 왜 또 뭔가 더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근데 이제 저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크다? 가장 네.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가 굉장히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그야말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예. 편익보다는 비용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예.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키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같이 한다라는 메시지가 좀 정확하게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불안이 네. 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정말 큰데 네. 일단 정말 다 개인적으로 네. 자기 삶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네. 열망이 계속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이런 과정에서의 이제 그 비예측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본인이 꼭
굳이 감당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경제적인 요건이 가장 크고 돈 때문 뭐 영끌적으로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와 한편으로 사고와 이런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SNS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참조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SNS가 굉장히 보편화된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졌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SNS에 표현되는 그런 식의 삶들을 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과시적인 가장 최대화된 그런 삶이 공유되고 있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좀 착시 그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 아 내가 이 정도 아니면 결혼을 못 하겠구나. 이 정도 아니면 내가 아이 못 아이를 못 낳겠구나. 낳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들의 그 인식을 예. 좀 그 왜곡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에 맞는 예. 뭔가 그 이제 삶하고 다른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감하게 결혼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이거를 좀 내가 빤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하고 좀 격차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네. 예, 그렇게 뭔가 그 결혼이나 출산을 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렇게 화려한 삶들이죠. 남의 삶이 아이에게 저 정도 해줘야지, 저 정도 옷을 뭐 입혀야지, 그래야 아이 낳는 건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 교수님, 집값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부동산 집값 때문에 저출산 되는 거야. 근데 집값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보니까 다들 수도권 밀집 현상도 저출산. 이 같은 부분 같아요. 수도권으로 살아야 뭐가 경제 활동이 되는데 수도권의 집값은 비싸고 아이를 못 낳고 이 수도권 밀집 현상과 저출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게 수도권 밀집 현상이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역시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제한된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요. 예. 또 주거 문제, 주택 가격 상승되고 네. 이렇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고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런 경쟁이 교육 체계에서 또 극심한 경쟁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어릴 예, 때부터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 양육이라든지 교육비 부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교육비 부담 이런 거에 대한 양육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경쟁의 심화 그리고 양육 부담의 증가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게 되고 네. 또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런 대표적인 현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바꿔서 지방 우리가 불균형 때문에 지방 균형 정책도 쓰지 않습니까? 그걸 쓴다면 이건 초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좀 바로 뭐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예. 그것이 단순히 뭐 기업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예. 그런 어떤 단편적인 차원에서의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 분화가 아니라 네. 사실은 전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이 조금 더 균형되게 예. 발전이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도 상대적으로 그런 떨어지겠고요. 거죠. 예, 네. 뭐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더 이제 퍼지게 되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분산되는 있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 직간접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석 교수님, 현재 정부가 2023년이죠. 3월에 저출산 이제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5대 핵심 분야에 아주 직접적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초저출산을 위한 정책 또 지원들을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5대 핵심 분야 위주로 한번 쭉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저출산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이 가장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현금 급여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부모 급여를 예. 월 100만 원으로 이제 0세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예. 그다음에 1세의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급여를 높였고요. 그다음에 또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천만남 이용권을 주는 것을 200만 원까지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둘째는 300만 원까지도 300.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정부, 우리 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 우리가 일과 이제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이제 육아휴직을 좀 더 확대하는데 특히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엄마가 같이 육아휴직을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쓰는 경우에 1월 달, 그러니까 6개월까지 쓰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네. 6개월이 될수록 그 육아휴직에 대한 그 보상, 그 뭐죠, 우리 소득을 대체해주는 네. 그 지원금이 높아지도록 네. 최대 450만 원까지 높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한액을 훨씬 높였다. 그래서 6+6 정책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이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돌봄 부담과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늘봄 학교를 네.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을 정책화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이제 잘 생기지 않는 난임의 경우에도 있어요. 맞아요. 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들의 패키지를 예.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가 네. 우리가 이제 그 자녀 장려 세제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높여서 이제 7천만 원 그 상한을 높이고 그다음에 최대 지원 금액을 100만 원까지 네. 예, 높이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주거에 대한 그 이제 장벽이 굉장히 높게 가장 많이 언급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높은 집값. 주거의 경우에도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경우에는 네. 임신 출산 그 2년 이내에 7만 호 수준까지 주택을 확대하겠다 네. 이런 이제 정책을 피고 있고 대출도 1에서 시장 금리보다 1에서 3%까지 저렴하게 네.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주거 지원 정책까지 해서 지원 정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대 핵심 분야를 다시 한번 보면 양육 쪽에 양육 비용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 질 높은 돌봄과 교육까지 아이를 또 할 때 양육 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건강한 아이의 행복한 부모. 부모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세 번째 핵심 분야고요.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한다라는 것들. 아까 육아휴직 이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됐던 집값 때문에 아이 안 난다. 이것도 의식을 해서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자, 이렇게 5대 핵심 분야를 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봉주 교수님, 우리 정부가 실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80조 원을 네. 쏟아 부었는데 역설이자 아이러니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저출산은 더 심해졌으니까요. 자, 지금 어쨌든 바꿔야 된다. 여기서부터 되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책적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좀 어떤 부분에 포커스 좀 맞춰야 될까요? 네.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이제 그 저출산 정책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자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네. 이거를 아마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해야 되고요. 또 노동시장 구조, 양성평등, 일생활 균형, 그리고 또 가족의 다양성의 확대 이런 전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법과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게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 같은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생활 균형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실제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은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제도도 제도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선진화된 제도를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실질 사용률을 보면 OECD 평균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인사나 고용에서의 불이익이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어떤 차별 이런 그 기업 문화나 어떤 그 인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제도나 이런 하드웨어를 그런 대로 갖추었다면 이제는 그런 제도나 하드웨어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변화, 이걸 우리 사회가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좀 후배들 보면 육아휴직할 때 남편들, 아빠들도 많이 쓰고 그런 거 좀 보거든요. 제 때만 해도 이제 저는 하루 쉬었다 왔거든요. 큰애 낳았을 때. 그래서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6분의 1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갈 이걸 길이 조금 머네요. 더 적극적으로 예. 하면 육아휴직 제도도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제도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제도. 오히려 강제로. 네, 그냥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그래서 자동 육아휴직제라든지 남성 육아휴직 그 의무제 예. 이런 게 이제 물론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요. 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일부에서 좀 지적하는 것이 이게 점점점 혜택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분들이 그냥 내년에 낳을까 후년에 낳을까 늦게 낳을수록 더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난 아이, 재작년에 난 아이. 그분들의 부모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출산 정책 쓸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출산율을 높이자 예. 이런 그 출산에 초점을 두는 정책보다는 사실은 태어난 아동, 출산하게 될 아동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면 단순히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예. 출산을 하고 아이를 안전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환경이 마련되면 출산율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출산율이나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동 정책이 진짜 중요하다. 아동 정책. 네, 예. 그래서 아동에 대한 투자,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건 뭐 이제 그 뭐 비교를 하자면 뭐 자꾸 OECD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OECD 평균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 이런 걸 생각하면 OECD 평균하고 비교할 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약 절반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아동의 웰빙이나 네. 복지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가 늘어야 실제로 출산율도 늘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 아동을 잘 키우고 또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태어난 아동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사회입니다. 네. 그렇죠. 귀중한 예, 귀중한 우리의 소중하니까. 자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네. 그게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석 교수님 결혼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결혼 연령이요 20년 전보다 4년 정도 이상 더 늦어지고 있고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결혼도 좀 이것도 이대로 가면 출산 결혼이 다 같이 그렇죠 줄어들게 네. 되는 이런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지금 저출산의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네. 혼인율이 떨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결혼율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지난 30년간 이제 저출산에 기여한 요인을 분해해 보면 예예. 예, 실제로
한 혼인율 감소가 85% 정도 기여를 했고 지난 10년간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한 48%가 혼인 감소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예.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30년을 보면은 결혼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예.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10년간만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첫째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다 이제 딩크족. 딩크족.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첫째 아이에 좀 타겟팅된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결혼을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산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 불안, 네. 주거 불안, 양육 불안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고용 불안과 이 주거 불안 이런 것들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수도권 집중 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이제 지방 균형으로 예. 그 지방의 균형된 그 삶의 터전들이 마련되고 일자리가 마련되고 거기서도 충분히 이제 생활이나 이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네. 이제 결혼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이제 매칭되는 남녀가 사실은 또 지방에는 부족하고 해서 그 결혼이 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수도권 집중에 대한 완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 결혼을 좀 더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덩어리가 크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주거 지원에 대한 이제 이제 지원이 있어야 청년들이 좀 결혼을 좀 하는데 결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양육 불안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우리 사회가 정말 함께 하고 있다. 네.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패키지가 있었잖아요. 양육비 절감에 대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사실은 양육비 지원을 해주는 거를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미 현금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보면은 뭐 아이 낳고 0~1세에 주는 것이 2천만 원 플러스 알파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보육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금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떤 지자체는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1억이 네. 가까이 넘죠. 넘더라. 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우리 사회는 사실은 충분히 아이 양육을 사회가 함께 하려고 네. 이미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게 이제 다 와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우리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함께 아이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우리 이미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는 네. 메시지가 좀 청년들에게도 와 닿아서 결혼을 결심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예, 우리 대한민국 살만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축으로요. 고용 불안은 고용 불안인데 가령 주거 불안이라든가 양육 불안 같은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일각에서는 눈높이가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불안이 아니라 나는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내가 바라는 양육, 내가 바라는 결혼 그게 좀 너무 높게 선택됐다. 이제 이런 지적도 일부 전문가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저 불안만 해소가 됐는데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 아닌가? 주거와 양육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저는 사실 2015년에 이제 그때 이제 청년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한참 공정에 대한 이슈가 맞아요. 높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헬조선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한 그 키워드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 헬조선 정도는 아닌데 왜 청년들이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네. 그 인식의 갭에 대한 그 사실과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세대가 커서 지금 현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내지는 어쨌든 지금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네네. 이제 연령들이 됐는데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가상 공포에 그리고 가상 불안에 굉장히 우리가 가상 공포. 예, 그런 좀 찌들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은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뭔지 모르는 정말 눈높이가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SNS의 문제는 표준이 높게 설정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집은 있어야 돼. 뭐 내지는 뭐 아이를 이 정도는 키워야 돼. 뭐 이런 유모차는 이런 있어야 브랜드는 돼.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잘못돼서 삶에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너무 이제 눈높이가 높게 설정했고 본인이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랫동안 이렇게 대한민국 저출산 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왔었는데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저출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은 바로 또 하나의 문제죠. 고령화와 맞물려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저출산 쪽에서 이제 늘봄 학교,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까지 뒤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고령화 사회 문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고령화 가기 전에 이건 하나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봉주 교수님, 늘봄학교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시행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이후에 저녁 8시까지 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돌봐주는 예. 그런 이제 그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학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계획은 2학기, 곧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전국에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들은 예. 저녁 원하면 저녁 8시까지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학교에 생기는 것이고. 지금 5시까지인가 그렇죠? 아니죠. 초등학교는 훨씬 더 일찍 답니까? 끝나죠. 예, 네, 이용 일찍 시간이. 끝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계획은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예. 전학년을 아우르는 제도로 예. 확대될 계획이고요. 예. 이게 실제로 그동안의 그 양육 부담, 아동 돌봄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났냐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면 실제로 아동이 아주 어린 시기보다도 오히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여성 경제 활동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는 보육 시설 이런 곳에서 아동을 적어도 5시, 6시까지 맡아줄 수 있는데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12시, 1시, 2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끝나니까 이 출근 시간하고 직장 시간하고의 갭이 상당해서 사실은 그 돌봄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획기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저는 그 양육 부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일과 가정에 양립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 현실적인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지의 문제하고 또 이게 실시되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게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학년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동들의 흥미도 유발하고 재미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동을 8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놓는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죠. 질적인 부분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출산 해법 관련해서는 늘 논문도 많이 나왔던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참조할 부분들 하나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뭐 역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래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사회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고려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 독일도 그게 좀 주요했나요? 주요했죠. 네, 유럽의 또 많은 국가들이 예.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주요했고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고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역시 고려하면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고학력 여성 인구가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는 네. 사실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시장 여성. 참가율을 예.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구의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곳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노동시장 참가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저는 단순히 일가정 양립, 일가정 균형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양성평등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내서 우리 일과 가정의 양립도 필요하고 이루어지고 또 여성분들의 경제활동 참가도 늘려서 줄어드는 노동인력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꼭 아동이 출산되는 것을 양부모 가정에서만 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결혼 경향이 다음에 있고, 출산인데 네. 그런데 사실은 미혼이라든지 비혼의 출산의 경우도 사실은 이게 다양한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낙인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서 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네네.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도 저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까지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 구조에서 저출산, 그러니까 새롭게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사회 자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이 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그런 사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고령화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교수님? 일단 고령 인구 비중이 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노인 1천만 시대예요. 올해가 이제 1천만이 되는 시대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5천만 좀 넘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딱 20%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2050년 가면 이제 40%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구 10명당 4명. 뭐 나중에는 이제 거의 50% 가까운 47.5%가 2명당 1명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실질적인 부양비가 생산 인구 1명당 노인 인구 1명 이 1대1이네요. 1대1의 부양비로 가니까 사실은 굉장히 근로세대의 그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회로 간다 예. 이거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고령자 인구가 또 지금 삶의 질이 괜찮은가라고 보면 예. 사실은 이제 노인 빈곤율이 또 우리가 높은 걸로 그 OECD에 아직도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30% 후반대, 38% 노인이 빈곤한 상태고 예. 그래서 마침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대비해서 지난 3월 21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이제 노인에 대한 주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플 때는 이제 의료 돌봄을 네.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간병에 대한 것도 좀 커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 간병 수요에 대한 그 대응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잘 준비해 보겠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도 준비를 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일자리까지 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한 바 있어요. 일단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더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적절한 의료와 요양을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그 전체적으로 좀 네. 더 이제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좀 집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런 주거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청사진들이 지금 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채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축인 것 같습니다. 가령 2058년이 되면 1대1 부양. 그러니까 젊은 한 친구가 이제 1대1로 부양을 해야 되니까 올해 만약에 태어난 2024년생이 30대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는 이 친구는 모든 소득을 부양으로만 다 써야 되는. 그러니까 현재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과 부양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노령 계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 계층, 예, 여기에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자원 배분을 균형되게 맞추는 그런 정책, 그게 이제 연금 개혁도 네, 그 중에 연금 개혁도 있죠. 일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요양이나 이런 이제 부담들, 그래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거의 50~60%까지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랑 세금 부담이. 예. 그랬을 때 근로세대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과 그다음에 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보다는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좀 더 좀 삶의 질, 의미 이런 부분에 조금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좀 그 뭔가 이렇게 그 다른 것에 물질적인 것보다는 네. 좀 더 다른 것에 좀 가치를 두고 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노령화, 이 고령화 사회,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책 차원에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뭐 석재현 교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그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이 복지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안전망을 이제 촘촘히 네.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기본이고요. 노인복지. 예,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노인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이미지 상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양받고 부담이 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건강하시고 이런 경우는 열심히 참여도 하시고 노동시장에도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노인 분야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노인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상도 우리 사회에서 바꾸면서 그게 경제적인 어떤 참여나 사회적인 참여로 연결돼서 어르신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건강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 또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정말 더 나아갈 수 없는 마지노선에 왔다. 오늘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정말 여기에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죠. 또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이 모두 동시에 오르고 있는 만물 랠리, 에브리띵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과 비트코인,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달러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요. 올해 상반기 펼쳐지고 있는 에브리띵 랠리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